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윤심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고수에게 퍼스널 브랜드를 묻다. 조윤심의 브랜드쇼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스튜디오에 모신 분은 1인 기업 하면 반드시 이분을 알아야 되는 분이고요. 또 1인 기업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시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의 실제 구축에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도 반드시 오늘 방송에 집중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우리 대표님을 이 자리에 소개를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은종성 대표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종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아까 이제 제가 인사를 먼저 했을 때 이 홍대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 처음 오셨다고 처음 와봤습니다. 했거든요. 여기 분위기가 어떤지,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소감과 함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일전에 팟캐스트 했을 때는 이런 전문 스튜디오가 없어서 여기저기 빌려서 떠돌았던 기억이 있는데 상당히 이 오디오 클리어를 하게 잘된 환경으로 구축이 되어 있네. 쾌적하고, 그리고 옆에서 서포트 해주시는 네이버 직원분도 계시고 하셔서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관심만 있다고 이용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요. 나름 또 이 규정이 조금 있고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이 있는 것만 넣으면 정말로 쾌적하게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오디오 콘텐츠 소비량이 많이 예전에 비해 두세 배 늘어났다고 하니까 1인 퍼스널 브랜드 만드시려고 하신 분들도 유튜브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저희 조윤심의 브랜드쇼는 5가지 기본 질문을 바탕으로 은종성 대표님의 퍼스널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파헤치는 방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재능을 찾아서 이런 분야를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본인만의 트레이닝법, 훈련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온오프라인으로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까지 긴 시간 이탈하지 않고 한 분야를 계속해왔던 본인만의 어떤 시크릿한 노하우,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타이밍, 절정은 언제신지, 그리고 마지막에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해서 여쭤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요즘 코로나19로 사실 강의며 이렇게 대면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요즘 근황이 어떠신지 좀 소개해 주세요. 2월 중순까지는 계속 강의를 했었는데 갑자기 3월 초 들어오면서 강의가 다 스톱됐는데요. 저는 다행히 강의만 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사실 컨설팅을 좀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들어와가지고 컨설팅 주로 이제 기관에서 기업을 비용을 지불하면서 의뢰한 것들이 대부분이 한데 그 컨설팅을 계속 하면서 지금 바쁜 단화를 보내고 있고요. 좀 이따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비대면 쪽으로 강의 시장도 많이 넘어가고 있어서 몇 년 전부터 저도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찍어서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접점이 됐는지 책이 접점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삼성 그 멀티캠퍼스랑 그리고 교보문고 북러닝 CEO 쪽에서 연락이 오셔서 그쪽에서 이런 컨텐츠를 좀 만들고 같이 판매해서 수익을 쉐어하는 이런 쪽으로 좀 제안을 주셔서 제가 직접 이거에 더 올인해야겠다 생각한 타이밍에 다행히 좋은 파트너들이 좀 나타나 주셔가지고 약간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되면 그쪽도 제가 혼자 한다라기보다는 좀 파트너들이랑 좀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더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왕성한 활동이 시작됐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네.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 우리 그 피드를 통해서 대표님 새로 이제 책을 내시고 네네. 책 표지를 선정하시는 거에 제가 투표도 해드리고 한 것 같은데 지금 그 책은 어떤 책이고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쓴 책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초기에 창업했을 때는 웹 에이전시로 창업을 했다가 B2B 중심으로 하다가 직접 B2C 인터넷 쇼핑몰을 많이 했었고요. 우연히 그때 이게 2006년서부터 인터넷 쇼핑몰 꽤 많이 했었는데 그때 경험을 녹아내서 냈던 책이 2008년도에 인터넷 쇼핑몰 실무 지침서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이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사실 우연한 기회에 강의랑 컨설팅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하다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제 적성이 맞다는 걸 그때 알았는데, 초기에는 약간 기능적인 위주의 마케팅에 그런 걸 좀 다루다가 뭐 계속 공부하면서 좀 더 현장의 실무 경험을 좀 더 이론으로 체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뭐 계속 공부도 해왔었고, 초기에는 주로 실무서를 좀 많이 다루다가 어느 순간 제가 2018년도에 마케팅의 정석 시작을 냈는데, 이건 약간 이론서에 가까워요. 그리고 마케팅의 정석을 쓰다가 좀 못 다뤘던 부분이 마케팅 전략 쪽이긴 한데, 마케팅 전략에서 다루는 STP라는 게 사실 요즘 시대에 잘 안 맞습니다. 고민하다가 올라가면서 이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책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마케팅 범주 안에서 계속 움직이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출간을 준비하고 있는 제목은 디지털 마케팅 레볼루션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 온라인 마케팅의 확장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뭐 십몇 년 동안 사실 해왔던 일인데, 조금 최근에 그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구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데이터 중심으로 마케팅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채널을 만들고 채널에 고객을 유입시키고 전환을 시키고 재구매까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성과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책을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전문적인 느낌이 나는데 일반인이 읽어도 본인의 그 지금 말씀하시는 뭐 코드를 심고 이런 것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방식인가요? 기능적으로 매뉴얼을 따라하는 건 없어요. 네, 그런 형태는 유튜브에도 많이 있고 조금만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기능을 다루고 싶지는 않았었고요. 네. 각각 요소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이슈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고 좀 전체 큰 프레임을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을 타겟으로 놨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제 기능적인 건 이제 몰라서라기보다는 이게 상황이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오늘 써놓으면 6개월에 바뀌어버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거 좀 피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약간 전체 입문서, 그리고 큰 틀을 전략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실 책 10번째 책 썼다고 자랑했는데 대표님 앞에서 바로 깨갱했습니다. 이미 11번째고 요번에 나오는 책이 12번째 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책 중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책은 꼭 소개해야 되겠다라는 거 그래도 핵심적으로 3권 정도는 소개하고 해주시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첫 번째 책이 저에게 가장 큰 많은 기회를 줬던 책이고요. 2008년도에 출간이 됐고 지금 뭐 절판됐는데 이북은 아직도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 책을 길벗에서 냈는데, 그래서 크진 않지만 매년 인세가 들어오면서 사실 가장 크게 좀 애착이 가는 책이고요. 그 위에 뭐 여러 기능적인 책을 많이 냈다가 2018년도에 제가 도서출판 책길이라는 출판 브랜드를 만들어서, 제가 저자이긴 하지만 제 책을 제가 직접 출판을 했던 2018년도에 했던 마케팅의 정석이라는 책이 그 다음에 좀 애착이 가고요. 세 번째 하나 소개한다라기보다는 약간 좀 아쉬움이 남는 책은, 제가 그때 이제 조현심 대표님이 연결해 주셔서 출판했던 1인 기업 실무 추천하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은 뭐 어쨌든 제가 내용이 좀 빈약했다는 느낌을 좀 저 스스로 쓴 저자 입장에서, 그래서 이 1인 기업이나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1인 기업에는 확신은 있었지만 조금 더 이해가 적은 상태에서 좀 썼구나. 그래서 약간 그 책이 좀 항상 좀 저자로서 좀 아쉬움이 남는, 조금 더 집중해서 썼어야 되는데, 혹은 조금 더 어떤 인사이트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이 좀 너무 쉽게 접근하지 않았나라는 약간 아쉬움이 드는 책은 1인 기업 실무 지출서 좀 약간 좀 아쉽습니다. 네. 그렇구나. 사실 책을 계속 쓰다 보면 이제 본인의 내공이 깊이가 있어서 써지면서도 또 계속 새로운 게 덧붙여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다음에 나오는 책이 제일 좋은 책 맞잖아요. 그럼요. 계속 쓰는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궁금한 첫 번째 질문하고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탤런트. 자, 본인이 지금 하시는 일은 본인의 재능하고 되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시는데, 어떤 계기로 이런 일을 시작하시게 되셨는지요? 저는 원래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대기업도 좀 다녔었고, 중소기업도 좀 있었고, 마지막 직장은 제가 원자력 연구원이에요. 제가 원래 학부에서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좀 마케팅 전공하지 않았어요. 원래 뭐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다가, 뭐 지금은 이제 퇴임하셨지만
제가 모셨던 분이 저희 실장님이 우리나라 원자력계 대부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40년 정년퇴직을 하실 때 강당에서 막 박수를 치면서 이 실장님은 저랑 둘이 방을 했는데 제가 그때 순간에 저는 뭐 창업 이런 거 하나 관심도 없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제 미래를 봤어요. 그분 퇴임식 할 때. 저 모습이 내 미래인가? 네. 내 모습이 이게 미래가 여기겠구나. 그냥 이 닫힌 공간에서 그냥 이렇게 평온하게 살다가 그게 나쁜 삶은 아니지만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일이 좀 재미없어졌습니다. 모든 일이.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싶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주어진 대로 사실 흘러가는 대로 계속 살아왔던 건데 나 우연히 2005년도에 지금은 중소벤처기업부, 그때는 중소기업청에서 창업대학원이라는 과정을 전국에 5개 권역으로 만들어서 설립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 들어가서 제가 창업학을 석사 과정에서 전공을 했고 1년 정도 지나다가 그냥 창업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냥 그만뒀어요. 그러다 많이 고생했죠. 많이 그죠. 고생했고 무모하셨네요. 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웹 에이전시로 좀 창업했다가 이게 어렵다는 걸 빨리 깨닫고 인터넷 쇼핑몰로 넘어가서 거기서 좀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한참 뭐 인터넷 쪽은 내가 최고라고 까불었던 때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 경험을 녹아서 그때 2007년서부터 쓰기 시작해서 2008년도에 길벗 출판사에서 인터넷 쇼핑몰 실무 지침서라는 책을 쓰고 그 책을 썼더니 우연히 강의 의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연한 기회에 사실 강의 시장에 들어왔는데 이게 갑자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강의가 예, 천직인 그래서, 것 같고. 예. 그래서 이게 내 일 같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운영했던 사실 쇼핑몰도 다 직원들 하나씩 주고 나는 이제 내 길을 찾았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라 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강의 시장이나 컨설팅 시장에 들어왔는데 저는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 다닐 때 최고 갈증이 뭐였냐면 충전 없이 매일매일 뭔가 소진시키는 듯한 매일 저는 이런 느낌 너무 싫었거든요. 뭔가 발전하고 싶고 한데 맨날 그 반복적인 일상에서 그냥 말은 쓰고는 쥐어 짜는 듯한 막 이런 느낌만 계속 들었었거든요. 근데 강의나 컨설팅 시장에 들어오니까 매일매일 공부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공부하고 근데 이게 공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것을 누군가에게 강의나 컨설팅으로 다시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이게 외부에서 들어왔던 정보를 제 언어로 제 머릿속에 그렸던 새로운 시각화로 던지는데 그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뒷걸음치다 제 적성 찾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연한 기계 사실 시작해서 저는 어쨌든 제가 그래도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을 개인적으로 찾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야생으로 나와야 되는 분들이 그렇죠. 네네네. 굉장히 많을 거고 앞으로도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까 좀 전에 대표님이 나는 그냥 회사가 싫어서 그냥 그만뒀다. 근데 무지 고생했다. 네, 요걸 되게 가볍게 넘어가셨거든요. 근데 사실 이 고생이 구체적으로 어떤 고생인지가 명료해져야 네. 그걸 감안하고도 지금처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장 점프잉으로 지금처럼 모습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없죠. 어떤 특별한 과정이 좀 필요할 거잖아요.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초기 3년은 수입이 없었습니다. 명료합니다. 이런 거 중요해요. 버텼죠. 버텼고 돌아가고 싶진 않았어요. 돌아가고 싶진 않았고 다행인 것은 그때 당시에 주변에서 도와주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없었다는 게 영원은 아니었는데 다행인 것은 제가 그때 이제 창업대학원이라는 그 멤버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초기에 이제 창업 교육시장을 만들었던 분들인데 서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강의주고 공부해갖고 와서 가르치고 아무튼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이제 다시 돌이켜보면 초기 3년이 쉽진 않았고 뭐 원했던 만큼 수입도 없었지만 다행히 주변에서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도와주셨던 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기에 사실 자리 잡는데 그런 인적 네트워크가 상당히 큰 힘을 발휘했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저만의 특수성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는 누구든지 이런 거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좀 팁을 드리면 이게 서로 어떤 실력의 차이가 있는 분들이 만나면
어울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초기 하시는 분들에게 나랑 비슷한 수준의 파트너를 만들어라. 경쟁자로 보지 말고. 그래서 모여서 공부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한 3달 정도 모여서 한 권의 책을 놓든 뭐 매주 주제를 정하든 열심히 공부해서 서로 발표하고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우리의 컨텐츠를 만들어 보는 거죠. 전문가 보면 다 허접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나름대로 노력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3개월이 지나면 그 컨텐츠 갖고 어디 가서 강의도 하고 좀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 잘 나가는 사람이 못하시는 분들 던지게 돼 있어요. 오바가 되면. 근데 3개월 동안 같이 컨텐츠를 공유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체 한 100을 놓고 보면 80% 수준 달성해 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내 파트너를 만드는 게 상당히 저는 중요해요. 그래서 혼자 하려고 하지 마라. 나랑 비슷한 사람들을 초기에 모아서 같이 가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더 시너지가 난다. 그래서 처음 하신 분들한테 이런 얘기 제가 많이 권장을 해드립니다. 되게 현실적인 조언인 것 같아요. 저도 한 10년 전, 11년 전에 모였던 그 멤버들이 이제 브랜드 네트워크 40라운드라고 해서 네. 그때 사실은 그냥 40대 인맥 네트워크였는데 분야가 다 다르고 네. 근데 다 새롭게 자신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건 다 똑같았어요. 네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수준의 그렇죠. 그러니까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폭발력이 네. 엄청 나더라고요. 물론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지만 비즈니스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때 성장해서 지금까지 같이 온 분 중에 제가 손꼽고 자랑하는 분 중에 하나가 포토 테라피스트 백승유 작가님. 벌써 그렇게 하니까 10년, 12년 정도 인연이 되더라고요. 그 성장하려고 하는 그 코드가 일치하는 한은 되게 오래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인맥이. 맞습니다. 이게 분야가 달라도 살아가다 보면 접점이 또 생겨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내가 너한테 뭐를 해줄게라는 모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뭔가 그 물질적으로 주고받는 것들은 그 물질을 주고받으면 끝나는데 인간관계는 그렇게 해서는 형성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기에 그냥 가벼운 나만의 네트워크, 서로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공유하는 형태로 가볍게 그냥 시작하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잘 나가신 분들 배 아파하지 말고 어쨌든 그분이 잘 나가다 보면 넘치는 컨텐츠는 반드시 던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또 기회는 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장 전체가 커지는 게 효과적인 거지. 발목 잡아가지고 저기도 못 가게 하고 나도 못 가는 그런 쪽으로는 이 성장은 이쪽 시장은 특히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장이 좁습니다. 살아가면 다 만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 진짜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아군도 없는 시장이 이쪽 그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영역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그러면 어떤 계기로 이렇게 들어왔는지를 알게 됐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이게 좋아서 강의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이제 이 분야에서 이런 분들이 대표님만 계시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트레이닝을 해서 본인이 지금의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대표님만의 노하우 3가지 정도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글쓰기입니다. 뭐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는 얘기는 글을 써라. 텍스트로 된. 저는 유튜브 하려고 하신 분한테 많이 얘기해요. 전체적으로 우리 컨텐츠 소비가 텍스트에서 이미지에서 영상으로 넘어왔긴 했지만 생각을 구조화시키는 것은 텍스트가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고 실제 그 글을 써보면 어떤 경험을 하냐면 내가 안다고 생각한 거랑 실제 아는 거랑 다르다는 생각을 해요. 그죠. 딴소리 쓰게 되죠. 생각이 없으면.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이 분야를 10년을 파서 이제 모아서 책을 한번 써보고 싶은데 절대 못 씁니다. 자료 모으는 거랑 글 쓰는 건 달라요. 내 언어로 풀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내 사고로. 그래서 자료는 구글이 훨씬 더 많죠. 서칭하면 다 나오는데 자료 많다고 책 써지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나의 프레임으로 다시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강의든 컨설팅이든 뭐든지 나의 프레임을 만드는 가장 좋은 도구는 글쓰기다. 그래서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처음엔 다 초라하죠. 처음엔 다 글 문맥도 안 좋고. 근데 그게 저는 출발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공개해라. 혼자 일기쓰기 쓰지 말고 블로그에 오픈하고 뭐 브런치를 하시든 열심히 해서 오픈하고 그런 것들이 좀 지나다 보면 내 언어가 나와요. 나의 생각이 나오고. 그래서 그 글쓰기 첫 번째 개인적으로 권장해드리고요. 근데 저는 글쓰기가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왜 안 되냐면 안 읽어서 그래요. 읽지 않으면 안 써집니다. 이건 저는 진리라고 봐요, 진리. 그래서 저는 베스트셀러나 뭐 이런 거 권장하지 않고요. 내가 관심 있는 업종에 책을 다 읽으셔라. 퍼스널 브랜드가 관심 있으면 퍼스널 브랜드 50권, 100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야, 이 정도는 나도 쓰겠다. 그때 쓰시면 됩니다. 그런 생각이 차오를 때. 네, 안 읽어서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읽을 것, 강의나 컨설팅 하신 분들은 읽다 보면 쓰고 싶어져요. 쓰실 것. 그리고 혼자서 열심히 PC 한글 파일로 저장해 놓지 말고 적극적으로 블로그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오픈하실 것. 그래서 나의 전문성을 증명을 하실 것. 저는 이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울부짖었던 걸 한 방에 이게 프로세스로 정의를 해주셨네요. 은종성 대표님이 지금의 자리에 있게 된 노하우가 첫 번째 글을 쓰신 것, 그리고 두 번째 그 글을 쓰기 위해 책을 읽은 것,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혼자 저장하지 않고 공개한 것. 네, 이것들의 이 관련이 계속 축적되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이 코로나 사태에도 흔들리지 않고 영향력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그런 거라. 여기서 갑자기 그렇게 쫄리신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네. 네. 부모님이 겸손하라고 하셔서. 예. 네. 겸손은 하신데 팩트는 팩트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 성공법이 아주 거창한 거나 이런 건 아닌데 저건 알아도 본인의 성실성과 확실한 그렇죠. 내공이 없으면 네.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란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으로 그 어느 정도 그 퍼스널 브랜드를 만드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성실해요. 성실하지 않고 못합니다, 이거는. 그렇죠. 이게 네. 성실한 게 티가 나잖아. 네. 성실을 티내야 된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네, 좋아요. 그리고 사실 방송 전에 대표님하고 나눈 이야기 중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공개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다시 좀 이제 소환을 해서 질문을 할 텐데, 제가 이제 아마 여러분은 다음 주에 듣게 될 내용인데, 퍼스널 브랜드 구축 7단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뭐, 아이덴티티 구축부터 오프라인, 온라인, 책 쓰기, 그 다음에 포지셔닝, 네트워크 확장, 선순환 프로세스, 이 7단계를 소개하는 제 방송을 들으시고, 우리 은종성 대표님이 그걸 본인은 삼각형으로 세 가지의 요소로 다시 정의를 해서 저에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특히나 아무나가 아니거든요.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하는 명료한 목적을 가지신 분들이 방송을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마케팅 전문가로서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본인의 브랜드를 마케팅 요소로 실현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그렇게 삼각형으로 도식화시켜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와서 이제 녹음하시는 퍼스널 브랜딩에도 공식 있다 책 소개를 제가 밖에 들어오면서 저는 브랜딩에서 다루는 이론적 프레임이 떠올랐어요. 그대로 얘기하시길래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항상 지향하는 바는 저는 이론과 실무의 중간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론과 실무의 중간점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론은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현실에서 했던 것은 이론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글쓰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퍼스널 브랜드 입장에서 지금 대표님 썼던 이번에 퍼스널 브랜딩의 공식 있다를 아까 퍼스널 브랜딩 삼각형으로 다시 설명해드리면 첫 번째는 아이덴티티를 정의하는 거죠. 어떤 본인의 네이밍, 그 다음에 슬로건, 그리고 디자인적인 요소. 이게 뭐 외모에 대한 걸 수도 있고 목소리에 대한 걸 수도 있고 일반 오프라인 매장이라면 뭐 간판에서부터 디자인적인 요소, 물리적인 요소가 있고 네 번째가 카테고리를 정의하는 거거든요. 나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야 라고 카테고리 정의하는데 카테고리가 없으면 새로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니클로라는 카테고리는 히트텍은 없었던 카테고리인데 유니클로 만들어낸 것처럼 이렇게 개인들도 많이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소통 전문가라는 없었는데 누군가 만들어서 카테고리가 된 것처럼 이렇게 아이덴티티 정의하는 요소에 네이밍, 슬로건, 그 다음에 디자인적인 요소, 그리고 카테고리를 정의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정의하는 우리의 정체성이고요. 많은 분들은 여기까지는 해요. 로고를 만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 우리가 만든 아이덴티티들을 고객이 그렇게 느끼도록 이미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중에 하나가 리얼리티예요. 리얼리티. 실제적인 성능이 이게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리얼리티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으로 나눕니다. 직접 경험은 나를 만났을 때 고객이 느끼는 것들. 그냥 우리 소상공인 매장에 놓고 보면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주문을 하고 뭐 이렇게 전체 이루어지는 그런 서비스 디자인 관점에서 구매 여정상에서 동일한 품질이 느껴져야 되고, 그리고 간접 경험 측면에서 쓰는 것들이 우리가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많은 그 퍼스널 브랜딩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직접적인 경험, 그 리얼리티가 구현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없이 간접적인 경험에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너무 파고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적인 성능이 뒤따라주지 않는데 자꾸 외부적인 간접적인 요소만 자꾸 건드리니까 누군가 혹해 3번은 들어오는데 만나보면 알거든요. 저 사람의 내공을. 그죠. 뽀록이 나죠. 그래서 금방. 리얼리티가 안 따라오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아까 이제 요 퍼스널 브랜딩에도 공식 있다 책을 다시 브랜딩의 전략 측면에서 보면 어떤 아이덴티티, 리얼리티, 이미지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일치해야 사람들은 그렇게 느낀다. 네, 라고 그냥 이 책을 저는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들으면서 책 한 권 다 읽으셨다고 네네. 제가 잠깐 소개하는 걸 듣고 역시 프레임을 만드는 사람이라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머리에 있는 저 프레임을 저희가 뽑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가시화시키고 보여질 수 있어야 본인의 또 프레임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제가 대표님을 모시면서 제일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1인 기업가로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사실 강사도 1인 기업가잖아요. 특히 이제 지식 서비스를 내보내는데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강의로 만들어서 하고 나면 어느 순간 되면 이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무언가 팔 수 있는 걸 만드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는 방법, 그리고 설계할 때 주의할 점, 그리고 만든 걸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가 있다면 좀 짧게 설명 좀 해주세요. 뭐 1인 기업 퍼스널 브랜딩 쪽에서만 얘기해 드려 볼게요. 기업 쪽은 좀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달라서 네. 일단 첫 번째 좀 정리해 드리고 싶은 것은 고객을 잘 정의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이런 시장에 수요가 있습니다라는 얘기 많이 해요. 이걸 제가 얘기해 봤더니 되게 좋아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은 내 컨텐츠를 이용을 해줄 사람이긴 하지만 저는 목표 고객을 결정할 때 반드시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 사람이 돈을 지불할 수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죠. 저는 이걸 중요하게 봐요. 지불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이 내 목표 고객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어거지로 자꾸 돈을 받아내려면 시장에서 쫓겨납니다. 자꾸 뭔가 부자연스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진짜 고객이 돈을 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그 고객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사실 정말 어려워요. 네. 그래서 쉽지 않은 얘기죠. 전체적으로 어떤 이런 강의라든가 이런 시장의 아주 많은 부분은 사실 정부기관이 다 관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부기관에서 요구하는 어떤 기본적인 커리어를 좀 만들어 놓으실 필요는 있고, 그런데 들어가면 좀 프로그램을 쓸 수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일단 뭐 제가 여기서 해답을 드리지 못하는데 고객을 정확하게 정의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돈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보고 돈을 내지 못하면 그건 내 고객이 아니에요. 다시 찾으셔라. 아주 깔끔하네요. 네,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셔라. 돈이 없는 사람은 저도 뭐 그런 경험이 가끔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냥 만나서 차 한잔하고 식사하면서 그냥 얘기해드리고 응원해드리는 게 사실 맞는 거지. 어거지로 자꾸 돈 받아내려면 서로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돈을 낼 수 있는 고객을 찾아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제가 퍼스널 브랜드 입장에서 놓고 보면 서비스 모델과 수익 모델을 구분하셔야 돼요. 서비스 모델과 전문 영역 수익 나옵니다. 모델. 네. 예를 들어서 블로그를 하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돈이 나오는 게 아니죠. 시간만 들어가잖아요. 이건 서비스예요. 서비스. 그냥 누구든지 봐. 그걸 보고 실제 기대하는 것은 뒷단에 강의나 컨설팅이 엮여서 수익 모델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왜 수익 모델을 못 만들어내냐면 이 1인 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온라인에다가 나의 전문성 있는 컨텐츠를 내놓으셔야 돼요. 풀으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 보면 내가 이것을 얼마나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안 내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누가 자꾸 베낀다고. 그렇죠. 구글 검색하면 10초면 찾아요. 더 좋은 거 널리고 널렸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인데 자꾸 쌓아놓고 있지 마라. 구글에 더 많다. 그런 것들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그 훨씬 더 가치가 늘어나는 거고, 또 하나 뭐 그 아주 뭐 유명하신 분들이야 떠들면 다 뭐 이슈화 되지만 개인이 이슈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뺏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전문성을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내놓으셔라. 내놓으면 이게 그 서비스 모델이 일종의, 저는 서비스 모델 이꼬로 관심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모든 것은 유한하지만 무한한 시간이 그러니까 모든 것은 무한하지만 그 유한한 시간이 하나가 24시간,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상당히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블로그가 됐든 뭐 페이스북이 됐든 유튜브가 됐든 컨텐츠를 내놓으시면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얻는 거예요. 이 관심이라는 자원이 수익 모델화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초기 하시는 분들은 어디든 간에 우리 고객이 있는 장소에다가 아무데나 막 하지 마시고 제가 뭐 농담처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인스타만 죽도록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인스타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20에서 30대 초반 여성 축의 주축입니다. 그 고객이 내 고객이 아니면 인스타 하실 필요 없어요. 내 고객이 50대다. 50대는 뭐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카카오 스토리? 50대는 밴드 많이 합니다. 50대 보세요. 다 밴드만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채널을 결정할 때 중요한 요인은 우리 고객이 쓰는 채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객이 50대라고 하면 밴드를 죽도록 파셔야 돼요. 실제 보면 밴드만 많이 파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가보면 태양광 부동산 프랜차이즈는 밴드만 파요. 왜냐하면 우리 고객이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채널을 결정할 때 핵심은 우리 고객이 있는 채널을 갖다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블로그가 맞다고 할 수도 없고 유튜브가 맞다고 할 수도 없고 인스타가 맞다고 할 수도 없어요. 채널은 고객이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이 쓰는 채널에다가 가서 나의 전문성을 계속 어필하셔라.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을 얻을 거고, 그 관심이라는 자원을 획득을 하면 그게 강의든 컨설팅이든 수익 모델화 될 것이다. 이 퍼스널 브랜드 입장에서 제 비즈니스 모델 얘기해 드린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저는 비즈니스 모델이라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뭐 한 9단계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기업할 때는 그렇게 해요. 기업할 그렇죠. 때는 모델 있으니까. 고려하실 요소가 훨씬 더 많은데. 네. 근데 퍼스널 브랜드 입장에서 은종송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그 핵심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 돈을 낼 고객을 정의해라. 네. 이걸 찾는 게 중요하다. 안 그러면 그렇죠. 헛발질이다. 네네. 두 번째, 자신의 서비스를 쌓아놓고 있지 마라. 쌓아놓지 말고 공개해라. 그리고 이 서비스는 서비스일 뿐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실제 수익 모델은 그렇죠. 아니다. 이걸 네네. 구분하고 수익 모델이 될 수 있는 걸 만든 다음에 이 수익 모델로 연결하게 고객의 관심을 끊임없이 하게끔 서비스를 계속 네네네. 제시하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중요한 건 채널은 고객이 결정한다. 전 이 말이 진짜 오늘 가장 가슴에 남네요. 네네. 다 중요하다고 하니까 다 유튜브 하고 다 블로그 하고 페이스북 그렇죠. 하고 있는 이런 실태에 시간은 유한한데 맞습니다. 다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면 전 해답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고객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고객이 어디에 주로 머물고 놀고 있는지, 그렇죠. 거기에 가서 낚싯줄을 들이워야 물고기를 잡는다. 지금 핵심이 네,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역시 고수는 고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이제 온라인 마케팅 하시는 분들 보면 막 인스타가 너무 핫하니까 아직 그것만 하면 다 될 것 같지만, 네. 우리 지하철만 타봐도 딱 연령대를 보면 쓰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유심히 보셔야 돼. 항상 우리 고객이 뭐 보고 있나.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제일 하고 싶은 게 아마 대표님 같은 영역을 구축한 다음에 그 분야에서 책도 내고 강의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뭐 네네. 멘토링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걸 거예요. 전문가라는 네네네. 타이틀을 가지고. 그런데 지금 아마 이 방송 듣는 분 중에 강사 영역에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으실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한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한 다음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이 다각화되는 거잖아요, 이건. 그렇죠. 네. 이렇게 만들기까지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아까 말한 리얼리티랑 이런 게 다 연결이 돼야 돼서 그렇죠. 또 그런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 주시고 싶으신가요? 네, 이제 좀 반대적인 얘기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전략이라고 하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자꾸 얘기하는데, 이게 반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전략의 핵심 중에 하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일 것 같지만 전략의 핵심은 사실 그게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제가 가끔 보면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보면 하나의 분야에서 포지셔닝을 해나가려고 하는데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하셔야 되는데 막 맛집 얘기하고 있고 이분이 브랜드를 해치는 거예요. 스스로. 제가 예전에 어떤 분들이 있었거든요. 사회적 기업으로 상당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맨날 저녁에 술 먹고 돌아다니는 걸 올려요. 그건 개인의 삶이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제3자가 봤을 때는 저분은 공공성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분인데 저분도 오늘 쉬시는구나 생각하지 않고 도대체 뭐 하는 분이야 이렇게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이야기할 때도 무엇을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도 명확하게 결정하시고 그건 하지 마셔야 돼요. 아까 수익 모델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하시다 보면 수익이 여의치 않으면 다른 투자분들은 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어쨌든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 기간을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하실 수는 있으나 그런 걸 오픈하지 마세요. 이게 브랜드를 해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의 포지셔닝을 결정해 놓고 일관된 커뮤니케이션 계속 해주셔야 사람들이 느꼈을 때 야 저분은 이것만 죽도록 파는구나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느끼기 때문에 제가 아까 수익 모델에서 뭐 여러 가지를 나열하기보다는 자꾸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시는 게 전략에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오늘 아마 저기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막 마음이 급해서 뭐라도 해야 될 것처럼 그러셨던 분이라면 일단 잠깐 멈추시게 되지 않을까. 네네. 그래서 이걸 진짜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온오프라인의 소통이 되게 중요한 네네. 시대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표님이 주로 하고 계시는 소통은 어떤 것들을 주로 하고 계신가요? 사실 뭐 시간이 예전처럼 많지는 않아서 다양하게 하지 못하고요. 다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도 좀 하고 있었고 지금 저희가 네이버 파트너스퀘어에서 하고 있는데 네이버 블로그 좀 힘이 많이 빠졌죠, 사실은. 네, 이거 뭐 냉정한 사실이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네이버의 딜레마는 여기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네이버가 힘이 빠지나 절대 그렇진 않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페이스북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유튜브도 하는데 결국 대한민국에서 무엇인가 구매를 하거나 끝단은 네이버예요. 네이버에서 결국 다시 해보기 때문에 네이버는 대한민국에 여전히 아주 큰 힘을 갖고 있지만 블로그에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컨텐츠 생산자가 유튜브가 어느 날 늘어난 게 아니라요. 사실 주변에서 놓고 보면 다 유튜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시작만 하고 끝까지 그렇죠. 못 가니까. 보통 1대 9대 90 법칙 얘기하는데 1%가 생산하고 9%는 퍼다 나르고 90% 그냥 이용만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는데 결국 블로그 컨텐츠 생산자가 유튜브로 간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입장에서 컨텐츠 생산자가 빠져나가 버렸고 유튜브 입장에서는 과연 텍스트 중심의 생산자가 넘어온 거고 그래서 저는 약간 네이버가 이 부분에 좀 딜레마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좀 느끼는데 실제 저도 네이버 블로그를 꽤 오래 했었는데 좀 다양하게 기업이랑 좀 테스트해보면 예전만큼 힘이 받지 않는다는 느낌을 살짝 받아요. 그렇다고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블로그랑 좀 유사한 속성을 갖고 있는 게 사실 유튜브거든요. 뭔가 좀 깊이 있는 정보를 탐색하려고 하는 이런 니즈가 좀 있어요. 이 니즈가 우리 페이스북은 그냥 친구들 일상 보러 오는 거고 인스타는 해시태그로 내 관심사를 탐색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른 매체고 다시 또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경우들은 사람들이랑 관계 형성은 되게 좋지만 내가 1년 전에 올린 글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해시태그라는 기능이 있긴 한데 내가 1년 전에 어떤 해시태그를 달았는지 모르죠. 그래서 관계 형성은 되게 좋지만 페이스북, 인스타는 컨텐츠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콘텐츠 플랫폼에 가장 좋은 건 블로그예요. 어쨌든 텍스트 중심이고 검색이 너무 잘 되고 그리고 텍스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이미지든 영상이든 퍼블리싱도 가능하고 그래서 저는 블로그를 하시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약간 딜레마는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네이버가 거의 뭐 견고한 아직 흐름이긴 하지만 일정 정도 영상으로 좀 넘어간 것도 많이 있으니 유튜브도 좀 관심을 가지셔라. 그래서 저도 블로그 하고 있고요. 다음에 브런치도 하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도 하고 있고 페이스북도 하고 있고 약간 좀 안 되는 게 인스타를 좀 못하고 있는 형국이고요. 온라인에서는 저희 회사 홈페이지도 있고요. 홈페이지에다가 기본적으로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도 돌리고 있고요. 구글 애드센스 광고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소극적인 검색뿐만 아니라 저는 광고 노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온라인에 제가 주고 하는 거고, 오프라인에서는 주로 저는 강의로 접점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뭔가 많이 하려고 하지 않고요. 강의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해요. 할 때.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실제 제가 강의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면 수강생이 듣고 가서 불러준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그냥 저는 최대한 강의에 집중해서 그 시간 그 오프라인에 그걸 열심히 하면 오프라인에서 특별히 하지 않아도 교육 담당자도 만족하지만 듣고 갔던 분들이 다시 불러주는 이런 비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프라인은 주로 아까 이제 그 접점, 그러니까 강의를 좀 열심히 하는 그런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결국 뭐 인위적으로 그런 네트워크나 이런 걸 확장하기 위해서 무언가 새로운 걸 시도하기보다는 차라리 주어진 시간대에 더 올인하고 집중해서 그 영향력으로 서서히 스며들듯이 이렇게 퍼지는 방식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네. 거네요. 뭐 저는 제 강의 때 쓸데없는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정말 안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저도 가끔 수강생으로 강의를 많이 듣는데 네. 자기 자랑만 30분씩 하신 분이 있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컨텐츠로 보여줘야지. 그게 컨텐츠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얘기 안 해도 다들 우러납니다. 그런 것들은. 뭐 노숙한 뭐 이런 스토리 이런 거. 그런 분들은 이제 특강 강사죠. 특강 강사. 아, 자기의 인생을 스토리화해서 그분들의 수명은 딱 1년, 길어야 2년. 그죠. 점점 더 핫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전문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1인 지식 비즈니스를 한다는 건 본인만의 컨텐츠가 있어야 그렇죠. 되고, 컨텐츠는 그런 뭐 이렇게 자극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깊이와 그다음에 실제 이 활용이 가능한 뭐 이런 것까지가 이론과 그렇죠. 실제가 다 가능한 거여야 된다는 뜻인 거죠. 저는 전문 강사이기를 원해요. 그냥 유명 강사이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수명이 짧으니까. 저 1년, 2년 하고 말 거 아니거든요. 계속 가고 싶은데 제 스토리를 팔기 시작하면 이거 얼마나 팔겠어요. 다음에 또 들어오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네. 네. 이런 얘기 하는 순간 강사는 욕먹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 스토리 먹고 사는 건 좀 한계가 있다. 그렇구나. 그래서 개인의 매력이나 스토리, 그런 본인의 그런 구구절절한 스토리로 어필하지 말고, 본인의 뭐 어필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살짝 어필하고. 초기에는 할 수는 있으나, 초기에는 그런 걸로 시장을 진입할 수 있으나, 오래 가려면. 실제 그렇게 쇼맨십에 강한 강사들은 지금 주위에서 못 찾아요. 저는 다 사라졌습니다. 조금 하다가. 그죠, 많았죠. 보여주기에 치중하는 강사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전문적인 강의 컨텐츠로 계속해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중에 저는 가늘고 길게를 좋아합니다. 가늘고 길게 가겠다. 저는 그렇게 뜻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확 이렇게 올라가지도 않고 확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저의 자리에서 찔끔찔끔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 거에 어쩌다가 눈에 띄고 지금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좀 아니신 것 같고요. 충분히 잘하시고 계신 것 같고. 네. 지금 정말 이 시간이 가면서 대표님의 내공이 읽혀지는 것 같아서 아주 저도 설레고 너무 흐뭇한 시간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그 회사 그만두시고 창업해서 그 3년의 힘든 시간을 포함해서 지금 한 15년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정도 동안 견디면서 다시 멈추고 싶거나 그만두고 싶거나 막 힘든 순간들이 있으셨을 건데, 그걸 지속할 수 있었던 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이 있어요. 그 순간 많이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쉬고 싶죠.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뭐 그렇다고 뭐 안 쉰다고는 얘기는 아니지만 쉬고 싶고 놀고 싶고. 근데 다시 생각해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큰 돈을 벌었어요. 강의를 하지 않아도 먹고 살 방법이 있다면, 그러면 매일 놀고 먹으면 행복할까? 매일 여행만 다니면 행복할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은 결국 세상과 소통하는 그 핵심은 저는 일이라고 봐요. 일로 세상과 소통을 하는 건데, 그러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지? 생각해보면 저는 이 일이 좋거든요. 이 일을 내가 잘할 수 있고. 그래서 힘든 순간 되게 많고, 뭐 쉬고 싶을 때도 많이 있고, 좌절할 때도 많이 있고, 항상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성과는 안 나오기 마련이니까. 이건 99.9%가 그러겠죠. 하는 것보다 잘 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 항상 좌절을 겪는 거죠. 이게 사이클처럼 오르막내리막 계속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항상 이제 극단의 순간으로 저를 놓고 생각해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러면 그때 다음엔 뭐를 하지? 맨날 놀고 먹으면 행복할까?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자. 그리고 큰 욕심 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주에서. 항상 욕심을 내면 항상 화가 따라오더라고요. 뭔가 인간관계가 틀어져 버리거나 이런 일이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이건 뭐 개인의 선택이니까 그게 나쁜 삶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게 뭔가 막 갈등이 많이 있을 것 같은 것들은 애초에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으로 항상 다독거려요. 그러니까 매번 좌절의 순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계속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런 시간들, 그런 마음으로 견디시다 보면 사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구나 인생의 절정? 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있을 수밖에 네네네. 없잖아요. 계속 또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모습일 때가 내 인생의 절정이다. 혹시 과거에 있으셨는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모습일 때가 내 인생의 절정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으신가요? 글쎄요. 왜냐 저는 그냥 계속 ING라고 하는데 강의를 많이 했던 때는 있었어요. 강의 건수로 제가 2013년도에 강의를 가장 많이 해봤습니다. 벌써 꽤 시간이 흐른 데인데 2013년도에 제가 그해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근데 박사학위 받고 나서 수요가 훨씬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저는 주로 이제 주 고객이 어쨌든 정부기관이나 기업, 여기가 이제 제 주 고객인데, 제가 1년에 강의 가는 기관들이 그냥 이렇게 줄여보면 한 100개 정도 돼요. 저는 전국에 다 뿌려놨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 다변화에 있어요. 저는 부르면 간다거든요. 시간만 되면 부르면 간다. 강사로 일단 뒤쪽이고, 뭐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니지만 강사라고 1순위는 아니에요. 일정 맞고 제가 할 수 있는 컨텐츠면 일정 잡고 부르면 갑니다.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있는데, 2013년도에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요. 8달 동안 제가 강의를 372번을 해봤습니다. 전국을 날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365일 기점으로 그거보다 많은 거고, 시간도 짧았다는 네. 얘기는 하루에 2건 이상을 했는 날도 2건, 3건씩 하고 다녔죠. 네, 많았다는 네. 뜻이네요.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물리적으로 내가 얼마나 소화할 수 있을까? 약간 그때는 어쨌든 끝점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지점이 확인이 안 되면 자꾸 욕심이 낼 것 같아서 강의를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다 해보자 해서 그 372번 강의를 하고, 여기가 끝점이구나. 더 이상 하면 네. 죽겠구나. 네. 그래서 그 이후에서부터는 이제 약간 질을 높이는 형태로, 이제 건수로 하지 말고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중요하지만 속으로 숨기는 강사료가 중요하죠, 사실은. 강사료. 근데 부르면 간다지만 기준이 조금은 더 명료해진. 그렇죠. 네. 이제 그것들은 뭐 조금 주는 데들은 슬슬 정리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는 좀 양보다는 좀 질로 가고 있는데, 여전히 사실 기대만큼 안 올라와요. 여전히 안 올라오고, 근데 조금씩 항상 보면 포기하지 않을 정도씩만 항상 주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을 정도만 조금씩 주면서, 좀 느리지만 그냥 이렇게 계속 가면, 어쨌든 저는 이 강의라는 컨설팅이라는 이 시장에서 저의 재능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좀 자신감이 들기 때문에, 막 절정의 순간 얘기하셨지만, 물리적으로 놓고 보면 2013년도에 가장 많은 일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는 그냥 계속 꾸준하게 멈추자고 계속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절정의 순간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앞으로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앞으로 올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쭉 가는 게 목표예요. 가는 거 길게. 네, 쭉 그냥. 네. 되게 대표님이랑 얘기하면서 안심이 돼. 그냥 지금처럼 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안심이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굉장히 이 파노라마틱하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영역과 또 개인적인 어려움도 아주 그냥 소탈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거의 한 50분 가까이를 저희가 같이 했는데요. 대표님,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출판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향후 잡이 된다면 출판, 그게 꼭 종이는 아니어도 되는데, 뭔가 출판 쪽에 조금 더 해보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 책으로 좀 해보고 있긴 한데, 기회가 되면 좀 좋은 컨텐츠 갖고 있는 분들이랑
그 텍스트로 된 것들을 그게 영상으로 변환될 수도 있고 뭐 카드 뉴스가 될 수도 있고 인쇄 매체로 될 수도 있긴 한데 약간 향후에 좀 잡이 된다면 출판 쪽을 조금 더 해보고 싶은 이제 그런 소망 정도는 갖고 좀 시간을 좀 양분해 가면서 약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더 욕심은 좀 갖고 있고 그냥 개인적인 바람은 제가 매년 저도 1년에 하나씩 키워드를 잡고 매년 책을 쓰는데 그냥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 계속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게 정신적이든 건강적 신체적이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유지해서 이렇게 좀 계속 좀 가고 싶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아, 이게 느리지만 한 발 한 발 대표님의 길을 가는 그 옆에 조금이라도 붙어 있으면 좋겠다. 안심하면서 막 든든하다는 생각도 들고 필요할 때 자문도 구하고 막 이러면서 되게 힘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그 마무리를 할 텐데 제가 이 방송 매번 하면서 느끼는 게 이 흥미 위주의 방송이 아니라 약간 정보성을 저희가 주는 방송이다 보니까 질문이 별로 없어요. 듣다가. 그리고 공부하는 듯이 듣는 분들 의외로 많아. 네. 기록하느라고. 저와 같은 분들이 많나 보네요. 네. 그래서 지금 13분이 지금 오늘은 같이 공동으로 계속 같이 듣고 계세요. 이러면 인사라도 할 법한데 인사를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밀도 있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아이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인사를 좀 해주실 텐데 지금 이 당신 브랜드 연구소를 통해 이제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해 가시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듣고 계실 거고 지금은 같이 듣고 계실 거고 이제 방송이 끝나면 나중에 이제 다시 업데이트된 그 클립을 통해서 은종성 대표님을 만나게 되실 텐데요. 그분들에게 이제 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와 함께 마무리 인사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직업의 흐름상 직장이 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시대는 끝났어요. 저는 시기의 문제라고 봅니다. 운이 좋아서 정년을 하실 수 있어도 퇴직하고 나셔도 40년을 더 사셔야 되는데 결국은 개인이 브랜드를 갖는 것은 전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의 문제라고 봐요. 모든 사람이 숙명이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이제 퇴직이든 어쨌든 이런 걸 맞닥뜨렸을 때 이제 갖고 가는 과실이 다른 거고 그래서 이 어떤 뭐 강의를 꿈꾸든 아니면 뭐 컨설팅을 하든 뭐 유명한 명성을 갖든 뭐 이런 걸 떠나서 이제는 누구나 다 자기를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고 브랜드화 하셔야 된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여러 가지 매체나 이런 것들도 다양하고 정보 생산 비용이 거의 0원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저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몇십 년 전부터 얘기했던 퍼스널 브랜드 시대가 이제는 열렸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누구나 다 하실 수 있고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그게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모두 다 뭐 지식 서비스를 지향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것들도 다 틈새 롱테일은 다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막 너무 지식 서비스를 나는 아닌데 라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냥 틈새에서 자기 브랜드를 꾸준히 만들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 시대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 다 관심을 갖고 그냥 꾸준히 얘기하시고 서로 그러니까 그 같이 나와서 네트워크도 하시고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혼자서 무언가를 하려고 이제 생각하셨던 분들이 1인 기업으로 이제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면서 가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막막했을 텐데 오늘 은종성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은 힘을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렇게 응원하는 분들 먼저 앞서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가는 분도 여전히 천천히 본인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저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너무 갑자기 뿅 하고 어딘가에 목적지에 오를 것 같은 그런 기분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셔서 그냥 한 발 한 발 본인의 길을 가시면 본인의 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 본인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고수에게 퍼스널 브랜드를 묻다. 조윤심의 브랜드쇼는 오늘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1인 기업가의 멘토로 또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시는 은종성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